오늘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하지만 한 소녀의 믿기지 않는 용기가 기록된 그 사건, 델파이 살인 사건을 들려드릴게요. 시간을 되돌려서 2017년 2월 13일 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아주 작고 조용한 마을 델파이예요.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되는 이곳은 범죄라고는 남의 집 물건을 실적하는 정도가 전부인 아주 평온한 동네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참 묘했습니다. 원래 인디애나의 2월은 살을 애드추어야 하는데 그날은 기온이 영상 10도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미국인들은 이런 날을 가짜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침 그날은 지역 학교의 스노우데이, 보충 휴업일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선물 같은 휴일이었죠. 13살의 애비와 14살의 리비에게도 이 가짜봄은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그런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두 소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13살의 애비게일 윌리엄스. 친구들은 애비라고 불렀죠. 애비는 배려심이 깊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학교 밴드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던 수줍음이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날 애비는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그 곁에는 단짝 리버티 점원 리비가 있었습니다. 리비는 쾌활하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배구와 소프트볼을 즐기는 운동선수였고 특히 스마트폰을 다루거나 SNS를 하는 데는 아주 능숙했습니다. 리비는 조부모님인 마이크와 베키 씨 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리비는 할머니에게 나 애비랑 같이 하이킹 가도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흔쾌히 허락했어요. 늘 같이 다니던 단짝이었고 그들이 가려는 모논하이 브릿지는 마을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는 익숙한 산책로였으니까요. 누구도 그 익숙한 숲길이 아이들의 마지막 장소가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오후 1시 35분경 리비의 친언니인 켈시가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트레일 입구인 300 노스 카운티 도로에 내려줍니다. 켈시는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놀고 있다 봐 라는 인사를 건넸죠. 켈시는 나중에 이 순간을 회상하면서 아이들에게 재킷 꼭 챙겨라 라고 말했던 것이 평범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마지막 대화였다고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향한 곳은 모논하이 브릿지였어요. 1891년에 지어진 이 철도 교량은 높이가 무려 19m, 아파트 6층에서 7층 높이에 달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다리에는 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닥 판자는 낡아서 곳곳이 비어 있었죠. 하지만 스릴을 즐기는 아이들에게 이곳은 최고의 놀이터였습니다. 오후 2시 7분, 리비가 자신의 스냅챗에 사진 한 장을 올려요. 사진 속의 애비는 난간도 없는 아찔한 철교 위를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걷고 있습니다. 화창한 햇살 아래에 평화로운 하이킹을 즐기는 10대 소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사진이 올라온 직후 아이들의 휴대폰은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약속 시간인 오후 3시 15분이 다가왔습니다. 리비의 아버지 데릭 점원이 아이들을 데리러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도착 직전인 오후 3시 11분, 데릭은 리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가다가 무정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죠. 3시 15분에 도착해서도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데릭은 계속 전화를 걸고 숲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후 5시 30분, 마침내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합니다. 평화롭던 델파이 마을에 비상이 걸렸어요.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수백 명의 주민이 손전등을 들고 숲으로 모여들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애비야, 리비야를 부르는 외침이 밤새도록 숲을 메웠습니다. 기온은 다시 영하로 뚝 떨어졌고 가족들의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길을 잃었거나
다쳤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범죄 가능성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수색대원들의 마음속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델파이의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델파이 주민들은 그렇게 믿으면서 새벽을 버텼어요. 2월 14일. 원래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설레는 발렌타인데이죠. 하지만 2017년 델파이의 발렌타인데이는 마을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이어진 수색에도 아이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날이 밝자 수색대원들은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졌고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어요. 하지만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인 낮 12시 15분경 수색대원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발견 장소는 모노나이 브릿지에서 동쪽으로 약 800m 떨어진 디어 크릭의 북쪽 기슭이었어요. 평소에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이 계곡 옆 숲속에서 차가운 시신이 된 두 소녀가 발견됐습니다. 기적을 바라던 가족들의 비명과 수색대원들의 무거운 침묵이 델파이의 숲을 뒤덮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고 곧바로 연방수사국, FBI까지 투입되는 대대적인 감식이 시작됐어요. 사건 발생 후 수년간 경찰은 현장 상황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근데 2024년 리처드 앨런의 재판이 열리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참혹하고 기이한 현장 디테일들이 대중에 공개됐어요. 검찰의 발표와 부검 기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소녀의 사이는 모두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자창이었어요. 즉, 누군가 아이들의 목을 베어 살해한 것이죠. 근데 시신의 상태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13살의 에비는 발견 당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자신의 옷이 아니라 단짝 친구인 리비의 옷이었어요. 반면 14살의 리비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로 발견됐어요. 더욱 기괴한 것은 시신 주변의 모습이었습니다. 범인은 아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 위에 나뭇가지들을 특정한 모양으로 덮어뒀어요. 수사관들은 이를 범인의 독특한 시그니처라고 불렀죠.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른 듯한 혹은 시신을 모욕하고 감추려고 한 이 기이한 연출에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현장은 단순한 살해 장소가 아니라 범인의 뒤틀린 심리가 반영된 연출 공간처럼 보였죠. 현장을 정밀 감식하던 수사관들은 두 소녀의 시신 사이에 차가운 흙바닥에서 아주 작은 금속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49경 권총의 미발사 탄환 한 발이었어요. 여기서 미발사 탄환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알이 발사되어 날아간 탄피가 아니라 총구 안에 들어갔다가 발사되지 않은 채로 총에서 튕겨져 나온 새 총알이라는 뜻이에요. 범인이 총을 꺼내서 아이들을 위협하면서 장전을 하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총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탄환에는 총의 내부 장치에 의해 긁힌 아주 미세한 강선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의 지문처럼 이 세상 그 어떤 총도 똑같은 흔적을 남길 수 없는 고유한 자국이었죠. 당시에는 이 총알의 주인을 찾을 수 없었지만 이 작은 금속 조각은 훗날 이 사건을 해결할 스모킹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따로 있었어요.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리비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범인이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도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보지 못했던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는 범인의 가면을 벗길 유일한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낯선 남자가 흉기나 총을 들고 다가오는 그 공포스러운 순간에 14살의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리비는 도망치거나 비명을 지르는 대신 주머니 속에서 몰래 휴대폰을 꺼내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공개된 영상에는 더 소름 돋는 디테일이 담겨 있었어요. 범인이 다가오기 직전 리비와 에비가 나눈 귓속말이 녹음되어 있었던 거죠. 뒤에 남자 온다. 총이야. 이 짧은 대화는 아이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지, 그리고 범인이 총으로 아이들을 위협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리비가 목숨을 걸고 남긴 이 43초의 영상과 음성. 수사당국은 나중에 리비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리비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해서 정의를 구현할 씨앗을 남겼습니다. 범인의 얼굴 일부, 옷차림, 걸음걸이, 그리고 목소리까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브릿지 가이가 금방 잡힐 거라고 확신했어요. 델파이 전역에 약국, 식당, 주유소마다 그의 몽타주가 붙었죠. 모자를 쓰고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죠. 근데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2019년 4월 22일, 인디애나주 경찰은 전 국민을 당혹스럽게 만든 발표를 해요. 지금까지의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들이 새로 내놓은 몽타주는 이전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훨씬 젊고 턱선이 날카로운, 마치 딴 사람 같은 얼굴이었죠. 경찰은 첫 번째 몽타주는 이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주 경찰청장은 카메라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범인에게 직접 이런 경고를 날려요. 우리는 네가 지금 이 방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네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너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자수해라. 이 연설은 델파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줬어요. 범인이 이 브리핑 현장에 와 있을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훑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경찰은 한 가지 제보를 더 요청합니다. 사건 당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옛 아동복지사무소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의문의 차량을 본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차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수사는 거대한 늪속으로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수사팀이 수사 방향을 틀었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리비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사람 때문이었어요. 리비가 실종되던 날 아침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계정, 앤서니 샷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조각 같은 외모의 스포츠카를 타는 완벽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실제 주인은 인디애나주 페루에 살던 20대 남성 키건 클라인이었어요. 그는 모델 사진을 도용해서 어린 소녀들에게 접근하는 전형적인 catfishing 범죄자였어요. 조사 결과 소름 돋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건 당일 아침 리비가 이 계정에 우리 지금 트레일에 갈 건데 거기서 만날 수 있어?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던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게다가 키건의 아버지가 살던 집이 하필이면 사건 현장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죠. 수사팀은 확신했습니다. 이놈이 아이들을 꼬여내서 죽인 게 분명해. FBI와 경찰은 키건을 집요하게 추적했어요. 그의 하드디스크에서는 수많은 아동 관련 영상이 쏟아져 나왔고 그는 체포됐죠. 하지만 정작 델파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경찰이 이 가짜 범인의 흔적을 쫓으면서 5년이라는 천금 같은 시간을 쏟아붓는 사이 진짜 범인은 경찰의 레이더망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수사가 진척이 없이 5년을 끌자 델파이 마을은 거대한 불신의 지옥이 됐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못 잡으니까 소위 방구석 탐정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시신이 발견된 땅의 주인이었던 77세의 노인 론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땅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상에서는 그가 범인이라는 루머가 들불처럼 번졌어요. 그의 집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사람들은 그를 살인마 취급했죠. 결국 그는 2022년 누명을 완전히 벗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리고 그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옆집 남자의 걸음걸이가 브릿지 가이와 비슷하다고 신고하고 파란 재킷을 입은 사람만 봐도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동안 제보된 건수만 7만 건이 넘었어요. 누가 범인인지 모른다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한 주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델파이의 숲은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웃 간의 인사는 의심 섞인 눈초리로 바뀌었어요. 근데 2022년 9월 한 자원봉사자가 서류 뭉치를 정리를 하다가 먼지 쌓인 메모 한 장을 발견합니다. 2017년에 이미 경찰에 접수됐던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이름 리처드 앨런. 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동네에서 가장 자주 가는 약국이나 편의점의 직원의 얼굴을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아마 친절하게 약을 건네주거나 계산을 도와주는 지극히 평범한 이웃의 얼굴일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5년 동안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살인마라면 어떨까요? 수사팀이 범인을 찾지 못해서 헛발질을 하던 그 긴 시간 동안 진짜 범인이었던 리처드 앨런은 델파이 마을 정중앙에 있었어요. 그는 마을에 딱 하나뿐인 CVS, 약국에서 약사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미국에서 CVS는 단순한 편의점이 아닙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처방전을 들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지역 공동체의 심장 같은 곳이에요. 리처드 앨런은 2006년부터 델파이에 살았고 아내와 딸이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는 퇴근하면 집 앞마당에서 맥주를 마시고 마을 축제에도 참여하면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경찰이 브릿지 가이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제보를 애걸할 때 그는 약국 카운터 뒤에서 그 뉴스를 주민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모두의 눈앞에서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앨런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일화가 하나 더 있어요. 델파이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곳, 스포츠맨이라는 펍이 있는데요. 사건 이후 마을의 모든 식당과 술집에는 범인의 몽타주와 브릿지 가이의 사진이 벽면 가득 붙어 있었어요. 리처드 앨런은 이빠의 단골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퇴근 후에 이곳에 들러서 아주 태연하게 술을 마시곤 했다고 해요. 근데 소름 돋는 건 그가 주로 앉던 자리 바로 뒤 벽면에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범인 몽타주가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잡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몽타주를 등지고 앉아서 마을 사람들과 사건에 대해서 떠들면서 술을 마시는 범인의 모습. 아직도 범인을 못 잡았대요. 세상 참 무섭네요. 이런 말을 내뱉었을 그의 가면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자신의 집에서도 사건 현장이 보일 만큼 가까운 곳에서 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일화는 피해자 가족과의 만남이에요. 리비의 언니 켈시 점원의 이야기예요. 동생을 잃고 무너져 내리던 켈시는 장례식을 앞두고 동생의 생전 밝게 웃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뽑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유일한 사진 인화 서비스가 있는 CVS 약국을 찾아갔죠. 그때 사진 인화기 앞에서 켈시를 맞이하고 인화된 동생의 사진들을 봉투에 담아 건네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리처드였어요. 켈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리처드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아주 친절하게 대했다고 해요. 심지어 동생을 잃은 켈시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진 인화 비용은 받지 않겠다는 호의까지 베풀었어요. 살인마가 피해자의 영정사진을 직접 뽑아서 언니의 손에 쥐어주면서 위로를 했던 상황이었죠. 사실 이 모든 비극을 5년 전에 끝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단 사흘 뒤인 2017년 2월 16일, 리처드는 자발적으로 산림청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그 트레일에 있었습니다. 낡은 철교 위를 걸었고 소녀 3명을 보기도 했죠. 그날 나는 파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보가 아니라 거의 자백에 가까운 내용이었어요. 범인의 인상착의, 시간대, 장소가 완벽하게 일치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 믿기 힘든 행정적인 실수가 발생해요.
제보를 받은 직원이 리처드 앨런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치명적인 오타를 냈고 그가 소녀 3명을 봤다고 말한 대목에만 집중을 해서 그를 단순 목격자로 분류해버린 거예요. 이 파일은 확인 완료 도장이 찍힌 채 먼지 쌓인 캐비넷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2022년 9월 델파이 수사본부의 먼지 쌓인 서류 보관소에서 믿기지 않는 반전이 시작돼요. 당시 수사팀은 과거의 모든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과 민간 요원들을 투입했습니다. 서류 담당관이었던 캐시는 수만 장의 2017년 목격자 명단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거기에는 리처드 앨런이라는 남자가 사건 사흘 뒤에 산림청 직원과 나눈 면담 기록이 있었는데요. 잠깐, 이 사람 사건 당일 그 시간에 현장에 있었다고? 옷차림도 똑같잖아. 근데 왜 조사를 안 받았지? 캐시는 이 기록이 단순 목격자로 분류돼서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수사관에게 보고합니다. 5년 동안 7만 건의 제보를 뒤지면서 헛발질을 하던 수사팀에게 가장 원초적인 기록이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기록을 재확인한 경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수사관들이 델파이에 있는 리처드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고 심지어 집에서 창밖을 보면 아이들이 사라진 숲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수사관들이 5년 전 진술에 관해 묻자 리처드는 당황한 기색 없이 그날요. 주식을 보거나 물고기를 구경하러 갔었죠. 라며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자기가 그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 5년 전과 똑같이 말했어요. 파란색 재킷에 청바지였죠. 경찰은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의 집 지하실과 서재를 샅샅이 뒤진 끝에 여러 점의 흉기와 총기류를 발견했는데요. 그중 수사관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시그사우어 권총이었습니다. 리처드가 2001년에 구입해서 20년 넘게 소유해온 총이었죠. 더 소름 돋는 건 그가 범행 당시 입었다는 그 파란색 재킷 역시 버리지 않고 여전히 옷장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과학적인 증거가 등장합니다. 인디애나주 경찰 감정관은 엘렌의 집에서 압수한 총으로 테스트를 진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장에 버려져 있던 그 탄환의 흔적과 리처드의 총에서 나온 흔적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전 세계에 단 한 자루 리처드의 총만이 남길 수 있는 상처였던 거죠. 2022년 10월 26일 마침내 리처드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아이들이 사라진 지 정확히 207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2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 아이들은 공포 속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었고 리비가 살아있었다면 이미 성인이 되어 꿈을 펼치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델파이 마을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가 처방전을 들고 찾아가던 그 친절한 약국 직원이 정말 살인마였다니. 하지만 리처드는 체포되는 순간부터 법정에 서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날 트레일에 있었을 뿐입니다. 총알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결백합니다. 그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면서 변호인단을 꾸려서 반격을 준비했어요. 5년 만에 잡힌 살인마.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면을 쓴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꺼운 가면은 어떻게 벗겨지게 될까요? 범인이 잡히면 모든 게 순조롭게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리처드의 재판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혼란스러운 그야말로 법정 드라마 그 자체였죠. 2023년 리처드 앨런의 변호인단은 무려 13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를 법정에 제출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주장을 펼쳐요. 리처드는 진범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북유럽 이교도 집단인 오디니즘 추종자들이 저지른 의식적인 살인입니다. 여러분, 오디니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 분들에겐 생소할 텐데 저도 생소했고요. 북유럽 신화를 숭배하는 일종의 이교도 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종종 백인 우월주의와 결합한 기괴한 사이비 종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변호인단은 시신 주변에 놓인 나뭇가지들의 모양이 북유럽 신화의 룬문자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현장의 혈흔 배치 등이 고대 이교도의 제사의식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특정 인물들을 오디니스트로 지목을 하면서 그들이 진짜 범인이라고 몰아세웠죠. 평범한 약국 직원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거대한 비밀결사단의 음모라는 이 영화 같은 주장은 미국 전역에 엄청난 음모론을 확산시켰어요. 재판 과정에서의 잡음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도중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바로 범행 현장에 참혹한 사진들이 변호인단 사무실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이 된 거예요. 이 사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그 과정에서 사진 유출에 연루된 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발생했습니다. 분노한 판사는 변호인단이 업무에 태만했다라며 리처드의 국선 변호사들을 강제로 해임해버립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우리는 물러날 수 없다라며 인디애나주 대법원에 항소했고 결국 대법원이 판사의 결정을 뒤집고 변호사들을 복귀시키는 전무후무한 소동이 벌어졌죠. 재판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교도소에 수감된 리처드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어요. 체포 당시의 평범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체중이 급격하게 빠져서 헬쓱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변호인단은 리처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그 기괴한 행동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대변을 먹거나 변호인단이 준 문서를 입으로 씹어먹는 등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보기 힘든 행동을 반복했어요. 리처드는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 말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렇게 소리를 쳤지만 검찰은 단호했어요. 그건 미친 척 연기하는 것뿐이다. 진짜 진실은 그의 전화기 속에 있다. 검찰이 내놓은 반격은 치명적이었어요. 리처드는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아내 캐시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범행을 시인했어요.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리처드는 감옥에서 무려 60번 넘게 자백했습니다. 아내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 내가 그랬어. 내가 아이들을 죽였어. 라고 고백을 했고 심지어 교도소 심리학자에게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까지 털어놨습니다. 원래는 성폭행을 하려고 했지만 근처에 벤이 지나가는 걸 보고 겁이 나서 아이들의 목을 뱉다. 수사관들이 700시간 넘게 그의 전화통화를 감청한 결과 그 목소리는 리비의 스마트폰에 녹음된 브릿지 가이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60번이나 자백할 순 없는 법이죠. 이 자백들은 변호인단의 모든 음모론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됐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마침내 배심원단은 리처드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0일 최종 판결이 내려져요. 리비 점원 살해 혐의로 65년, 애비 윌리엄스 살해 혐의로 65년, 총 징역 130년을 선고한다. 130년이라는 형량은 사실상 리처드에게 살아서는 절대로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와도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소식은 선고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2025년 7월 18일 미국 언론들은 리처드의 근황을 일제히 보도했죠. 인디애나주에서 복역 중이던 그가 갑자기 주 경계를 넘어 저 멀리 오클라호마주로 이송된 거예요. 현재 그는 오클라호마주 렉싱턴에 있는 수용센터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미국에는 주간협정이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주와 주 사이에 죄수를 서로 맡아주기로 약속한 건데 앨런처럼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흉악범의 경우 안전관리나 수감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곤 하죠. 마을 약국에서 이웃인 척 살아가던 리처드는
이제 가족도 친구도 없는 낯선 타지 교도소에 차가운 벽 안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범인은 감옥으로 사라졌지만 델파이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 아주 특별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사건 초기 리비의 어머니는 집 앞 포치, 그러니까 문 앞 테라스에 오렌지색 전등을 달아달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주황색은 리비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색이었거든요. 범인이 잡히지 않았던 시절, 이 오렌지빛 전등은 우리는 여전히 너를 지켜보고 있다 라는 정의의 신호이자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디애나주 곳곳의 밤거리는 오렌지색 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은 공헌으로 이어졌죠. 2017년 8월, 유가족들은 아이들을 기리기 위해 LNA 파크 재단을 설립했어요. 델파이 북쪽에 세워진 에비와 리비 기념공원은 이제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2020년 NBA 올스타 레거시 그랜트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던 이곳은 어린이 놀이터, 다목적 스포츠 필드, 야외 공연장과 산책로가 어우러진 희망의 상징이 됐죠. 아이들이 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에비와 리비가 함께 웃는 것 같다 라는 유가족의 말처럼 아이들의 이름은 이제 공원과 학교 도서관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주목해야 돼요. 사건 당일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 줬던 리비의 언니, 켈시입니다. 켈시는 아주 오랫동안 내가 그날 아이들을 내려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10대 소녀였던 켈시에게 그 무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죠. 하지만 켈시는 무너지는 대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범죄학을 전공하고 팟캐스트와 각종 활동을 통해 동생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미제 사건 가족들을 돕는 활동가로 성장했어요. 켈시는 법정 밖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에게 이제 편히 쉬렴, 우리가 해냈단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됐다 라고요. 비극을 희망으로 승화시킨 켈시의 성장은 우리에게 정의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